북쪽에서 새들이 우리나라로 겨울에 내려옵니다. 새들은 왜 이동을 하는가? 번식입니다. 새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멀리 날아갑니다. 추적기가 단파를 위성에다 쏩니다. 그래서 GPS로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줍니다. 인공위성 추적 장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라운 과학 이야기를 만나는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혹시 북극제비 갈매기라는 새 이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대본에서 보고 알았는데요. 북극에 사는 새인가 보다 하시겠죠? 근데 아니라고 합니다. 이 새는요, 북극의 여름이 끝나면 남극으로 이동을 한대요. 그리고 남극이 끝나면 또 북극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게 철새가 이동하는 건 알고 있지만 북극에서 남극이라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1년에 4만 킬로미터를 날아다니는 새라고 하는데요. 이 신기한 철새 이야기를 오늘 사과나무에서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백운기 박사님 모실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정말 신기한 게요. 네. 새들이 뭐 사람처럼 나침반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물론 저희가 뭐 기러기 할 때 대형을 보면 뭐 앞에 뭐 이끌어가는 새가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새는 어떻게 그렇게 방향을 알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렇게 다니는 걸까요? 글쎄요. 저도 지금 그게 궁금한데 네. 그게 궁금해서 이번에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최대한 많이 밝혀볼까 하고 네. 생각 중이고요. 네. 그동안에 진행됐던 얘기를 제가 좀 이따가 천천히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새들의 자동 나침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내비게이션.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세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저도 한 25년 정도 새를 연구한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새 박사입니다. 근데 왜 새 박사가 왜 ICT 이야기를 하느냐? ICT는 굉장히 고급 기술이고 그다음에 하이 퀄리티 기술인데 새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새 그러면 조금 뭐 고급 기술이나 그다음에 고급적인 어떤 그런 높은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동물이 아닌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새가 좀 전에 유시연 씨도 말씀을 하셨지만 남극에서 북극까지 오고 하는 그 길을 1년에 2번 왕복을 한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왕복을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그걸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철새들의 이동 비밀 정보통신 기술로 해결한답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지금 가창울이라는 새입니다. 이 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겨울에 우리나라만 날아옵니다. 무려 100만 마리 정도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얼마 전에 나온 그 곤충 떼가 아닙니다. 새입니다. 한 번 더 그림을 보실까요?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 새는 낮에는 주로 큰 저수지나 강 하구에 이렇게 뭉쳐서 잠을 자다가 밤이 되면 넓은 농경지로 날아가서 먹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석양,
해질 무렵에 지금 먹이를 찾으러 날아갑니다. 제가 지금 찍은 사진인데 잘 보시면 중간에 몸통만 찍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게 만약에 망원 렌즈로 찍었으면 저만큼도 더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일반 렌즈로 찍음에도 불구하고 저거밖에 안 나왔습니다. 모 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에 1박 땡땡 그 프로그램에서 이성기 씨가 금강 하구에서 찍으라고 받았던 미션이 가창오리입니다. 아시죠? 왜 우리나라의 그 가창오리가 100만 마리에 가까운 가창오리가 우리나라에만 날아올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올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다양한 새들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창오리만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아주 일부분만 조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강남 같은 제비, 우리가 치면은 동남아시아죠.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찾아오는 여름 철새, 그 다음에 시베리아에서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겨울 철새, 그 다음에 또 지금 뉴션 씨가 말씀하신 남극에서 북극으로 이동하는 그런 제비갈매기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우리나라를 통과를 합니다. 도요새라든지 갯벌에 사는 동물들, 조류들은 우리나라를 통과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거치가는 이 나그네 새,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에는 한 518종의 새가 있고 그 중에 한 350종 이상, 3분의 2 이상이 이동철새로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이렇게 새가 많느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새가 많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삼면이 바닷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세계에서 3대 갯벌이라고 하는 서해안 갯벌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먹이가 있고 또한 우리는 그 작은 면적이지만 긴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식지가 있어서 새들이 굉장히 거기에 적합한 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들은 왜 이동을 하는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된 요인은 이렇습니다. 번식입니다. 모든 동물은 목표가 번식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살아가는 생물들은 번식이 목적입니다. 자기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기 정도 수준까지 되는 때까지 지원해서 높여놓고 또 그 자식이 번식을 하고 또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은 번식을 위해서 이동을 하고요. 북쪽에서 번식을 한 새들이 우리나라로 겨울에 내려옵니다. 거기에는 추위라는 게 있습니다. 왜 굉장히 추운 곳에 새끼를 데리고 있으면 거기에 먹이를 찾기 힘들고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번식과 그다음에 그 새끼의 교육 그 두 가지가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새끼는 겨울철에 그 시베리아에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추위 때문에 뭐 마이너스 20도에서 약 40도 이상 되는 그 온도에서 먹이를 찾는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미들은 따뜻한 지방으로 남쪽으로 남하하게 되고요. 또 동남아시아에서 따뜻한 지방에서 월동한 새들은 우리나라로 찾아오게 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번식을 하게 되면 너무 덥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름철은 새가 뭘 갖고 있습니까? 깃털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입고 있는 옷이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좋은 파카가 그게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새 깃털로 만들어진 겁니다. 따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계속 있으면 땀띠 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조금 서늘한 지방으로 와야만 편안하게 번식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우리나라를 찾아온 겨울 철새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이 큰 곤이란 건데요. 지금 가운데 있는 노란색 부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하얀색 머리 그 색깔을 갖고 있고요. 저 새가 어미고요. 주변에 약간 갈색의 톤을 갖고 있는 놈이 어린 새끼입니다. 북쪽에서 어린 새끼를 데리고 여기에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른쪽에 보시면 천연기념물 제두름이라고 하는 건데 철원 지방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매년 월동을 하고 있죠. 오른쪽에 그 열심히 먹이를 먹고 있는 놈 머리를 잠깐 보시면 약간 갈색을 띠고 있죠. 어린 놈이고요.
앞에 머리를 들고 서 있는 어미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새끼에게 침입을 할 수 있는 천적이 있나 없나를 지금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새끼들에게 충분한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들은 어떻게 이동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한 7, 8가지 정도의 이동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새들은 그냥 내비게이션을 몸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통한 스타딩 내비게이션,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외워서 그 길을 내려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 내비게이션, 차량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 설날에 또는 고향을 가기 위해서 했을 때 지도책 펴놓고 봤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지도책이 이마에 두꺼운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걸 보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길이 안 막힐지 고민해가면서 갑니다. 차를 몰고 그리고 여러 사람끼리 상의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막혀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새들은 그런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년간 왔다 갔다 하면서 외웁니다. 그 엄청난 길을 왕복 4만 킬로입니다. 그 길을 외우고 간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누가 새가 머리가 나쁘다 했습니까? 새대가리 아니죠?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겁니다. 기억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스타딩 내비게이션이라 해서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동하는 길을 파악하게 됩니다. 요즘 좋은 내비게이션은 전부 자기가 갔던 길을 학습해갖고 또 메모리가 돼 있죠. 그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이동하는 방법들이 하나가 뭐냐면 몽골에 제가 연구하러 가끔 가는데 저는 독수리 연구를 하기 때문에 몽골에 가끔 갑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을 계열해서 가끔 잘 때가 있는데 몽골 초원을 가면요 동서남북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초지의 내비게이션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여기는 몽골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 건물이 있어야 뭐 목표 지점을 정하죠.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뭘 가지고 하냐면 달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이용해서 이동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새들도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구 자기장을 이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새들은 인지 능력 중에서 자기의 동서남북을 어디로 가야 될지 할지 동서남북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철새들의 연구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철새들의 이동 연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1950년대 시작했을 때는 가락지를 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를 잡아서 가락지를 달아서 풀어주면 그게 또 다른 나라에 거물을 친 데다가 그 새가 와서 잡혀줘야만 그쪽에서 보낸 거와 여기에 보낸 것을 좌표로 일직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이동 경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저 새에 가락지를 부착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좌측에 이제 독수리가 저런 가락지뿐만 아니라 날개 밑에 윙 태그를 붙여서 날아갈 때 어디서 붙여서 보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목걸이 형태로 해서 가락지를 부착해서 하는 방법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조그마한 새들인데요. 조그마한 새들의 것들은 이제 저렇게 각 나라별로 컬러와 번호를 부여해서 그 새에게 부착을 해서 그게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멀리서 봐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저런 방법들도 나라별로 공통으로 협의를 해서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새의 비밀 정보통신 기술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락지 갖고 도저히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했냐면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초단파 무선 추적 장치라는 것을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복원 프로젝트 아시죠? 요즘도 가끔 뉴스 나오는데 그 반달가슴곰의 목에 달아가 있는 것이 초단파 무선 추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런 안테나를 들고 가까이에 있는 거리에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단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새에게 적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멀리 날아가면 이거 가지고는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인공위성 추적 장치입니다. 자, 지금 몽골에서 큰고니를 포획을 해서요. 지금 등에 인공위성 추적 장치를 달았습니다. 미국하고 공동으로 지금 같이 작업을 했던 건데요. 한 6년 전쯤에 작업을 한 거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공위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적기가 단파를 위성에다 쏩니다. 그럼 위성이 받아서 컴퓨터에다 GPS로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성 사용료입니다. 위성 사용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저거 하나에 뭐 한 500여만 원 이상 되는 고가를 줘야 되고, 그다음 저 기계 자체도 굉장히 비쌉니다. 수백만 원의 호가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자들이 저걸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위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치 정보가 정확성이 500m에서 1km 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어디에 있다는 걸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몽골에서 지금 같이 공동 작업하는 모습들이고요. 포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것이 WT200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무슨 원리냐 하면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저도 지금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핸드폰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있습니다. GP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 GPS만 분리시키면 됩니다. 분리시켜서 그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핸드폰의 기지국을 통해서 컴퓨터로 위치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소규모로 만들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부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등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위성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위성의 GPS를 이용해 가지고 기지국으로 보내서 컴퓨터로 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원리는 간단한 거죠. 자,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위치가 정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위성 추적 장치는 약 1km, 500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한 40m 이내의 오차 범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가 좋아서 많은 활용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또 하나, 국내에서 핸드폰을 여기 사용하면 외국에 나가면 로밍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국내만 사용하는 걸 개발을 했는데, 자, 외국에서 해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추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곤란하다. 이래서 로밍 시스템을 거기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밍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것이 저렇게 어린 새가 한국에서 몽골을 통해서 어미의 번식지 근처에 가서 교육을 하고 어떻게 번식하는지, 번식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다시 어린 놈이 한국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것이 또 다른 개체인데 또다시 몽골에 올라가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겨울에 월동 기간 동안에 달아가지고 추적한 겁니다. 독수리는 죽은 동물의 사체만 먹습니다. 살아있는 걸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죽어 있어야만 독수리는 거기에서 먹이를 먹습니다. 자, 라인선 하얀 쪽 보이는 것이 북쪽이고 요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파주인데 북쪽에는 독수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먹을 게 아마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사례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새입니다. 저새라고 하는 건데 전 세계 1,500마리 살아있고요. 강화도의 무인도에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귀한 새 중에 하나로, 가장 희귀한 새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저러한 연구들이 우리가 한국에서 개발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새에게 달아서 저 새가 어느 나라로 가서 또 어떻게 이동하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쉬고 있는 그런 서식지의 보호지역으로 묻기 위해서 같이 나라 간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지금 고라니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라니는 이제 우리나라의 농작물을 지금 많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번식하고 있는 사슴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한 연구도 역시 이걸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AI 때문에 최근에 많이 작년에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또 올해도 벌써 또 AI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들이 많이 이제 겨울 되면 지금 이제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가에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이 추적 장치를 이용해서 AI 방지를 위해서 우리 더 많은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자그마한 그 아이디어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새로운 어떤 창조물을 또는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또 새 이동 경로나 또는 다른 동물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을 해서 그 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파악하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우리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가 머리가 좋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제가 지금 소설 쓰고 있었어요, 박사님. 그러셨어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유전자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새가 이렇게 길을 잘 찾고 잘 습득하는 그 유전자를 추출해가지고 사람에게 집어넣으면 사람들의 그 길치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새가 타고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철저하게 공부하는 거. 네, 외부에서 이제 부모로부터 다니는 길을 배운다든지 또는 새는 이제 그 단독으로 이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룹지 갖고 보통 이제 뭐 10,000마리에서 20,000마리 이렇게 이동하는데 같은 종류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한꺼번에 섞여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술을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이 많은 네. 그런 선배들한테 네. 배우는 거죠. 네. 그래서 익히기 때문에 그래도 DNA에는 뭐 들어있기는 하겠네요. 결국은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면 길치가 되지 않는다. 그럼요. 네, 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길치는 없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시면 된답니다. 자, 이제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쪽에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예, 해마다 조류 독감을 포함하여 구제역, 광우병 등으로 인해서 저희 농가가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뭐 국가적 경제 손실도 많이 큰 것 같고 그렇다면은 조류 독감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질병들도 이 야생동물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하여 예방이 가능하고 그 전파 이동 경로 같은 것들의 파악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부분적으로는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AI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전에 개발한 그 시스템을 이제 더 소형화시켜서 지금은 이제 오리나 기러기 250g 이상에 되는 몸무게를 가진 것만이 이제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작은 종류, 도요라든지 아주 작은 산새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부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형화시키는 것이 이제 그 관건인데요. 지금은 25g 정도지만 20g까지 낮추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20g까지 낮춘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라니들이 이렇게 농작물 피해주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위치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 동물이나 조류의 그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에 뭘 하나 더해서 저희가 그들의 경로를 좀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 부분까지는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다니는 길 자체를 변경시켜주거나 하는 부분들은 현재 그 추적 장치에 부착을 해갖고는 약간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확한 길을 알게 되면 자기는 이제 동물들은 늘 다니던 길로 다니기 때문에 정확한 길을 알게 되면 그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막거나 안 그러면 우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방지책으로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야생동물 위치 추적 시스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지국을 이용한 시스템 개발은 다른 나라에도 지금 두세 개 나라에서 지금 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처럼 이제 그 소형화되고 그다음에 더 정확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최고라고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성 추적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조국은 이제 아마 몇 개국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말씀만으로도 뭐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네. 오늘 재밌는 강의해 주신 배공기 박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도시 개발을 하면서 그 와중에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라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표 중에요.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라는 표가 있었는데요. 다른 생명체와도 함께 공존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살아남은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